저는 20년 동안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했습니다. 여름에는 하루 여러 집을 돌며 땀에 젖어 있었고, 겨울엔 일이 끊겨 종종 일당 알바를 나가거나 그마저 일이 없을 땐 집에서 쉬면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이 50을 넘기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허리는 늘 뻐근했고 팔은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이제 이 일은 오래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든 게 작년 여름쯤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콜센터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곳은 늘 욕과 항의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등록금, 생활비 생각에 버텼죠. 아내 역시 저에게 말하기를 스트레스가 많아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나면 손목이 욱신거리고 목소리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식탁에 마주 앉아 아내가 만든 반찬을 먹는 시간이 제겐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김치전, 어묵볶음, 오이무침. 아내는 늘 말했죠. 이게 나한텐 힐링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피곤해도 웃게 됐습니다. 아내는 한식, 중식, 일식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요리로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저는 늘 웃으며 말했죠. 장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조용히 살자.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몸이 버티질 못하니 이젠 진짜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후를 생각해보면 막막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놓은 재산이라고는 대출을 다 갚은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고, 그동안 모은 여유자금은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고, 결혼할 때 도와주느라 솔직히 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돈으로 노후를 어떻게 버틸까 하는 불안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에어컨 설치 일을, 아내는 콜센터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몸이 버티지 못했고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가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내가 늘 말하던 반찬 가게 한번 해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물론 창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가진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대로 늙어가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해왔던 요리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도와줄 수 있다면 같이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를 반찬 가게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견적을 받아보니 인테리어, 가맹비, 장비비까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비용이 예상되더라고요. 그걸 듣고 이건 너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직접 운영하는 반찬 가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그래도 있을 건 있는 가게를 만들기 위해 총 창업 비용 6천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점포 보증금 1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 장비 및 쇼케이스 1천만 원, 주방 설비와 재료비 1,500만 원, 기타 운영자금 1천만 원. 이 돈이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산서를 놓고 이게 마지막이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게 매물을 한참 알아보다가 약 10평 남짓한 공간으로 결정했습니다. 더 넓은 곳도 있었지만 첫 장사이기도 했고 작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부터 차근차근 밟아가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가게 공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냉장 쇼케이스가 제때 오지 않아 일정이 밀렸고, 간판 공사는 하다 말다 하길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던 날 아침, 가게 안에 불을 켜는 순간만큼은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새벽 아내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 4시 반, 저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레 하나 끌고 채소 상인들을 돌며 배추, 대파, 무, 마늘, 당근, 고춧가루를 사 모았습니다. 손에 쥔 영수증만 5장이 넘었습니다. 평생 손님 집만 다니던 제가 이제는
반찬 재료를 흥정하고 있었죠. 시장 안은 늘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 바닥에 떨어진 얼음물, 무게를 달며 주고받는 상인들의 말소리. 그 속에 저희 부부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깻잎 좀 더 주세요. 아이고, 첫 장사하신다고요? 잘 되셔야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 바로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큰 솥에서 제육볶음이 지글지글 끓고 옆에서는 멸치볶음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부엌이 금세 뜨거워졌고 김이 서린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날따라 그 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부터 다시 피어나는 거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에 오늘 오픈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였고 입구 옆에는 시식용 반찬을 조금씩 담아놨습니다. 이거라도 먹어보세요. 아내가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힘들게 일하던 그 얼굴에서 오랜만에 봤던 미소였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죠?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럼 제육이랑 오징어 볶음 좀 주세요. 그 짧은 대화가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계산을 하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첫 매출이네. 우리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점심 무렵엔 생각보다 손님이 몇 분 더 왔습니다. 한 분은 아이 도시락 반찬을 사러 왔고 또 한 분은 저녁 반찬 준비하기 귀찮다며 들렀습니다. 하루 매출은 30만 원으로 예상치보다 매출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는 피곤해 보였지만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둘이서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사장님이 됐다는 그 말이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날의 매출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하루가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8개월 동안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하루 매출도 꾸준했고 단골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아침마다 반찬을 진열해 놓으면 점심 전엔 대부분 팔려나갔습니다. 주부분들이 들러 여긴 반찬이 깔끔해서 좋아요라며 칭찬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자리 잡았구나. 그렇게 매일 새벽에 시장을 돌고 저녁 늦게까지 조리하며 쉼 없이 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손님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직접 오지 않고 배달앱으로 반찬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는 매달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서서히 저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이전처럼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그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박혀버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장사는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제 머릿속엔 계속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전기세와 월세, 고정 지출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모든 걸 감당하려면 우린 매일 이보다 2배는 팔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저는 유리문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밖엔 불빛이 번쩍였고 옆 건물 카페에는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웃으며 커피 마실 여유라도 있잖아.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버티는 거야. 하지만 그 포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손끝이 점점 느려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냉장 쇼케이스에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거 나눠드릴까요? 이웃 가게들한테 조금씩이라도. 그 말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팔지 못한 음식이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그 손끝의 노력들이 고스란히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료비는 오르고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마트에선 고춧가루가 한 포대에 3,000원씩 올랐고 계란값도
기름값도 계속 뛰었습니다. 매달 고정비를 지출하고 나니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SNS도 열심히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주말이면 시식 행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점점 무의미해졌습니다. 1년 반쯤 됐을 때 아내는 손목에 보호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리하다 보니 손목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되던 해 장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손님은 거의 끊겼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을 돌며 재료를 사와도 그 재료들이 그대로 남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매출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계산기를 보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서 미뤄왔던 마지막 선언이었으니까요. 2년 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제외하곤 모든 시간을 가게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했지만 통장 잔고에 남은 건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장사를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아내와 함께 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고 마음도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가게 생각을 안 하려 했지만 결국 또 장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가게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문득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유가 조금 보였습니다. 우리 근처에 반찬 가게가 3곳이나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경쟁이 늘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 3곳 모두 낮에는 한식 뷔페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반찬 가게만 해서는 버티기 어렵다. 점심 장사라도 해야 산다. 그런 판단이었겠죠. 직접 가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3곳 모두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식판에 반찬을 담는 손님들, 계산대 앞에 줄 선 사람들. 우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되는 거구나. 아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가게는 오롯이 반찬 판매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생각했고 깔끔하게 진열된 쇼케이스가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자부심이 현실에선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도 잠시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한식 뷔페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지만 이미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주방을 다시 바꾸고 점심 운영을 준비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참 많이 늦었네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장사의 의욕이 꺾인다는 건 정말 다시 일으키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 업체들에 밀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2년 넘게 버텼다는 걸 떠올리며 어쩌면 우리 정말 오래 버텼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대로 장사를 접으면 뭐 먹고 살지 하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이야 찾으면 되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장 장사가 안 되는데 매달 고정 지출만 나가고 있는 상황은 결국 빚을 만드는 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할 때 접는 게 오히려 빠른 판단 아닐까.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달 정도를 매일같이 고민하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마음은 닫혀 있었고 닫아도 생각은 계속 그 가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현실 앞에 놓인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정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인사하던 이웃들, 퇴근길에 들러 오늘 뭐 맛있어요? 라며 웃던 손님들. 이제는 그런 일상조차 다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을 보며 재료를 고르고 그 재료로 반찬을 만들어 쇼케이스에 진열하던 그 순간들. 그게 저희 부부에겐 작은 행복이자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장사였지만 결국 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도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 정성은 그저 냉장고 속에서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폐업을 결정 후 저희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전원을 끄고 조리도구를 닫고 벽에 붙어있던 레시피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그 작은 종이에는 맛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바라보다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가게 한가운데에 서서 둘이 함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쇼케이스, 간판, 조명, 모든 게 제자리인데 이상하게 가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떠난 뒤 가게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처럼. 여보, 아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이 가게 덕분에 나 꿈이라도 꿨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밤 10시 매장에 불을 껐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에 남아있던 모든 소리와 냄새가 한 번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겹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끝으로 반찬 가게에서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슬픈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거면 됐죠.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저희는 말없이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는 버릇 때문에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엌불도 꺼져 있고 조리대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불 속에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양파를 까고 있었을 시간인데 그날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쉴 수 있는데 마음이 더 피곤해요. 그 말이 너무 잘 이해됐습니다.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머리와 가슴은 여전히 그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낮이 되어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가끔 흘러나왔고 그 소리조차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으로 배달앱을 켜봤다가 금세 끄곤 했습니다. 이제 반찬을 사 먹어야 하는 게 이상하네요. 그 말이 슬픈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엔 간단한 반찬 몇 가지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뭐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가게를 하던 2년 동안 우린 단 하루도 미래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텨야 할 오늘조차 사라지니 마음이 허공에 뜬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리는 소음이 괜히 거슬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배달 오토바이 소리, 시장 트럭 소리, 그 모든 게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반찬 레시피 노트를 꺼내놓고 가끔 한 페이지씩 넘겨봤습니다. 손때 묻은 그 노트엔 양념 비율, 재료 메모, 시식 후기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버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놔둬요. 우리가 살아온 기록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가게 열쇠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문이 진짜로 닫힌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여전히 눈이 떠지고 밤이 되면 자동으로 손이 가게 수첩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만 잊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손끝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시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리 가게가 있던 건물을 봤다고 했습니다.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젠 김밥집이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질투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우린 오랜만에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아내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 고요 속에서 우리 둘 다 느꼈습니다. 가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한 조각이 통째로 비워졌다는 걸요. 그렇게 저희는 가게를 닫은 뒤 2달 정도는 그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 일주일은 부산, 또 일주일은 제주도에서 지냈고 어느 날은 포항, 또 어느 날은 강릉으로 떠나 정말 오랜만에 일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시장 구경을 하며 웃고 밤이면 숙소에서 조용히 맥주 한 캔을 나눴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은 마치 실패도 걱정도 세상의 무게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젠 뭘 하며 살아가야 할까? 결국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집 근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세척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에어컨 설치와는 분야가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설치 일보다는 몸이 덜 고되고 리듬이 일정해 저에겐 오히려 맞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서 있고 손을 많이 쓰는 일이라 쉽진 않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무거운 실외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때보다는 확실히 숨이 덜 찼습니다. 그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 마트 계산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새벽 대신 낮에 출근하는 생활이 아직 낯설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가끔 둘이 퇴근길에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아보자. 그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이란 나이를 먹어도 할 마음만 있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비록 반찬 가게는 실패했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린 망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린 망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텼던 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했다고 모두가 성공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실했던 사람만이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저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